계속해서 쉬지 않고 이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리만 좀 바꿔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들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안보 개념 확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새로운 재편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것을 많이 짚어봤습니다. 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크게 세 가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 분야, 또 에너지, 공급망 재편, 이런 거에서 이 새로운 변화가 오고, 그래서 요새 흔히들 많이 쓰는 이 경제 안보라는 용어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은 과거와 달리 지금은 이 대외 경제 정책의 그 패러다임도 경제 안보, 과거의 그 안보와 정치 문제가 경제 협력과 분리돼서 다루어져 왔었는 것과는 달리 이제 경제 이슈가 궁극적으로 안보 목적으로 동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두 분의 발표, 한 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군비 경쟁 심화, 지금 군비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고, 아까도 1세션에서 조금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와 신기술 안보 위험 문제, 여기에 대해서 두진호 선임연구위원, 한국국방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새 정부에서 이 경제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어젠가 국무회의에서도 이 대통령께서 반도체에 대해서 그 과기부 장관이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장관들께서는 과외 공부를 하더라도 공부를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신 걸 언론 보도에 봤습니다만은, 이 신정부의 경제 안보 인식과 앞으로 여기에 대응하는 외교 정책 방향, 그래서 중앙대학의 이승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는 국방대학교의 박영준 교수님께서, 그리고 이 경제 안보 이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는 김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원께서, 그리고 경남대 극동문연구소의 조진구 교수께서는 그 일본이 경제 안보에 대해서 법도 고치고 기구도 만들고 상당히 일찍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본의 경제 안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오늘 세미나에서도 좀 밝혀서 우리들도 좀 참고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조진구 박사님이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시간이 경과를 했기 때문에 우선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로 두진호 선임연구위원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군비 경쟁 심화와 신기술 안보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국방연구원의 두진호입니다. 이렇게 좋은 플랫폼을 만들어 주셔서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러시아 연구자로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에게 주는 참 여러 가지 그 심란함이 큰데, 오늘 처음으로 북한대학원 여기 국동연구소 와 보니까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이걸로 유안을 삼고 있습니다. 저는 앞선 선생님들께서 국가 전략적인 차원에서 좀 총론적인 측면에서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저는 좀 더 수준을 좀 다운시켜서 군사 전략적인 측면을 포함한 강론을 좀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자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앞선 선생님들께서 여러 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잠시 우크라이나 사태를 어떻게 규정할지, 그것은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 정부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러시아의 침략 전쟁이다. 그래서 사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표현을 쓰는 게 더 적합합니다. 네, 사태라고 하는 이유 또한 앞선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한러 관계를 포함한 여러 가지 복잡한 정치 역과 구도 안에서 고민스럽게 쓴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2013년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제2차 오렌지 혁명, 또 뭐 시민 혁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것을 우크라이나 사태라고 표현하는 것에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그때 당시 사태를 이야기할 때는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민운동, 제2차 오렌지 혁명, 그리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로 인한 뭐 크림 강제 병합,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사건들로 인한 돈바스 분리주의 내전, 요 세 가지 사건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2013년에 반정부 시민운동도 이렇게 좀 길게 써놨는데, 핵심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야누코비치 이 대통령이 사실은 친러 인사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크라이나에서 이 지역당이라고 하는 러시아와 분리시킬 수 없는 이 정당 출신이고, 또 그 정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유럽연합과의 어떤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나아가지 않고 러시아로부터 여러 가지 당근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러시아 친러 정책을 추진하려고 할 때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이제 반정부 시민운동이 크게 일어났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소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이 무정부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크림 강제 병합은 이제 결과적으로 러시아 소치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러시아의 일부 군사력이 이 크림과 또 크림 인접한 곳에 이제 군사적으로 관여를 하게 되면서 뭐 결과적으로 크림에서 뭐 국민 투표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형식 요건은 갖췄지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가 오래전부터 크림을 상대로 썼던 하이브리전의 역량, 장기간의 이런 역량으로 결국은 크림이 병합이 되어서 러시아의 하나의 어떤 자치 지역으로, 행정구역으로 편성이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일 이후에 이제 돈바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러시아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하르키우라든지 그 위쪽에 있는 수미를 포함한 이 일대에서, 특히 돈바스 지역에서 이런 친러 분리주의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이제 발생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 키우부터 시작된 유혈 사태가 보다 이제 심각하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뭐 형식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분리 독립 투표도 시행을 하고 또 독립 승인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제 군사적으로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대립을 하는 상황으로 발전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을 이제 좀 정리하기 위해서 러시아, 그리고 유럽안보협력기구, 또 오늘의 루안스크, 도네츠크주 이 네 개의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서 일종의 정전 협상을 체결을 했던 것이 제1차 민스크 협정이었고,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노르망디 플랫폼이라고 그래서 이제 주변국이 관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독일, 프랑스들이 이렇게 관여를 해서 제2차 민스크 협정을 업데이트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군사적인 이런 갈등을 막아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 유라시아의 마지막 남은 화약고라 한다면 이 오늘의 돈바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걸 또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국제사회가 전방위적인 테러 제재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 효과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투입했던 테러 경제 제재의 기제들, 수단들이 현재 유럽연합과 미국이 하고 있는 경제 제재 수단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러시아는 틈새 전략을 잘 활용해서 유럽연합을 각계격파시키는 테러 적대 정책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줄기차게 해왔고, 그런 효과들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경제 제재 효과가 미흡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림 병합 이후에 경제 제재 역량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은 매년 0.2%포인트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고 1인당 GDP도 1.5%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효과가 발생이 됐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특히 미국에 대한 또 서방을 포함한 굉장히 그 적대 의식이 강화되게 됩니다. 제가 표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2007년도와 2015년도에
대러 미국에 대한 서방에 대한 러시아의 정체성이 매우 적대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땠을까? 결과적으로 크림 병합이라는 것이 크림 내부적으로는 뭐 손을 들고 러시아로 병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체적으로는 민족적 자각의식을 제고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 1번이 지금 흑백으로 해서 잘 구분이 되지 않을 텐데요. 2014년도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의회에서 탄핵이 되고 그해 5월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투표 결과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친러 성향을 가졌던 그 러시아 세력들이 매우 크게 후퇴하게 되고 일부 오렌지 세력들이 좀 건재하고 약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민족주의 세력이 2014년 대선부터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게 되고 2019년 오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되었던 대선의 결과들을 보게 되면 전국적으로 젤렌스키 대통령 여기서 색깔은 녹색입니다. 굉장히 녹색이 광범위하게 이렇게 이제 약진을 하게 되고 그나마 러시아의 적통을 이어받았던 과거 지역당의 후보 유리 보이코라고 하는 이 후보자는 일부 동부 지역에서 지지를 받는 수준에서 그쳤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고려대학교 이웅현 박사님께서 계산착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요. 러시아가 계산착오를 했다면, 러시아가 오판을 했다면 바로 이 우크라이나의 민족적 자각의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그것이 이미 두 차례에 걸친 대선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러시아 군을 반겨주고 우크라이나 군은 스스로 무기를 버리고 뭐 사상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로 전향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2014년의 크림 병합 때의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착오와 계산 판단이 있었다면 바로 이런 데서부터 정부 판단의 오판이 시작이 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민족적 자각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러시아와는 완전하게 손절을 하고 또 대서방 국가들과의 이런 관계들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9월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 공동선언문을 이렇게 내용들을 정리했는데요. 이게 사실 작년의 내용이 아니고 이 크림 병합 이후에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협력을 통해서 꾸준히 업데이트되었던 이런 내용들입니다. 매우 놀랍습니다. 군사협력과 에너지협력 단계에서 미국이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어떤 안전 보장을 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인 측면,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도 여전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유상을 지켜주고 한편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이 에너지 의존도를 약화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는 일종의 공동 방위 조약을 이 선언문에 담았던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2019년에 헌법에 반영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일정 수준 나토에 가입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런 나토가 요구하는 그런 조건들에 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크라이나 국방개혁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는데 핵심은 오랜 시간 우크라이나 군에 있었던 소비에트식의 러시아 군, 소련군의 그런 색채를 다 빼버리고 부대 구조, 뭐 편성, 전략, 전술, 뭐 심지어 우크라이나 군인이 입는 이런 전투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나토화 시키겠다는 것이 국방개혁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이런 나토와 미국의 계획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이런 나토화 노력들을 꾸준히 이제 실천을 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배경하에서 이제 그러면 왜 이렇게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트리거가 되고 전쟁이 발생하게 됐는가? 간단하게 전쟁 이전 전략 상황 평가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다 일일이 좀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중요한 것은 작년 3월의 사건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돈바스 지역의 불안정 상황입니다. 이때도 정부군과
반정부군 간의 이제 교전이 이렇게 있었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이 되었고 zelensky 대통령은 서방의 직접적인 관여를 이제 요청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러시아 또한 이거에 대해 대응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 지역에 남부 군간과 일단 서부 군간과의 병력을 전개시켜서 불시 데비티스의 검열의 형태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와 다른 모습이 있었다면 쇼이구 국방장관이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국경 지역의 남부 그리고 서부 군간과의 병력을 주둔시켜라. 병력과 장비를 주둔시켜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발 상황에 대비를 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쟁 발생이 되기 전 올해 2월 23일까지 작년 3월에 전개되었던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 꾸준히 전개를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또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나토 국가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군사적 위협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러시아의 의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토는 나토대로 흑해 지역 일대에서 또 발틱 지역 일대에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북유럽 일대에서 나름대로 연합훈련 형태로 때로는 러시아의 영공에 근접 비행 기동을 하고 또 러시아는 시료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이 흑해 지역에 영국의 군함이 진입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지난 12월에 미국에게 안전보장에 관한 협정을 제시를 했지만 또 서방은 그거에 대해서 군축 협상을 통한 방법을 통해서 긴장 완화를 모색해보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고 또 러시아는 이런 상황들에 만족을 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전쟁이라는 결심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74페이지의 전황 평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전황들은 여러 가지로 개전 초기와 비교했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전선의 정면들을 과감하게 조정을 하고 일부 중심도 조정을 함으로써 오로지 돈바스 지역을 조기 점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현재 군사력을 좀 정리를 한 상태고요. 아주 길지 않은 시간에 이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군의 수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기초로 앞으로 어떻게 이 장차 작전 향후 전망을 예측을 할 수 있겠는가를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다임 요소로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5월 9일에 77주 전 전승기념 행사를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우리 언론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았는데 푸틴 대통령은 나름대로의 외교적 해법의 여지를 뒀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를 상대로 싸웠던 독일, 미국, 영국, 중국 등을 언급을 하면서 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지 못한 이유는 또 다른 제국주의다. 미국의 책임 때문에 초청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에 위한 이런 여지를 뒀고 또 정보 측면에서는 이게 단순히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전쟁 외에도 서방을 포함한 비국가 행위자들 또한 이 우주 공간에서의 러시아와의 전쟁이 이미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또 사이버전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는 비국가 행위자가 40에서 50개 단체가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각기 주장하는 바가 다르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최소 45,00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고 사상자까지 합산한다면 3만여 명 정도 이렇게 좀 사상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한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작전 한계점에 도달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한편으로는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가 2단계 작전 목표를 조만간 달성을 하게 된다면 키우라든지 이런 오데사 그동안 공세를 강화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공세를 강화할 3단계 작전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은 크게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매우 크게 후퇴하고 있고 군사 안보의 영역이 기술을 그리고 경제 안보 영역까지 크게 확산이 되고 있고 한 가지 조금 전에 아마 김은규 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유심히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서유럽뿐만 아니고 동유럽뿐만 아니고 겨울이 시작되는 9월부터 아마도 에너지 대란이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거란 것입니다.
제6차 제재안을 유럽연합이 만장일치를 통해서 이렇게 좀 확립을 했는데 그거에 보면 연말까지 러시아산 에너지를 천연가스를 뭐 90%까지 이렇게 좀 낮추겠다라고 했지만 그거에 대한 어떻게 연말까지 이 동절기에 대해서 대비할 거라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것이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을 결정짓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군비 통제 영역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론적 측면에서 군축과 군비 통제, 비확산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들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바로 현상 분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개전과 동시에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여러 모습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포함해서 서방에게 겁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러시아의 핵 운용 부대라고 한다면 뭐 전략 미사일군, 북양 함대, 태평양 함대 이런 부대들인데요. 이미 이런 부대들이 평시의 상태가 아니고 실제 모드로 돌아가서 언제든지 결심만 한다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러시아 전문가들과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 한국 전문가들 말고 실제 러시아에 있는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보면 실제 사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뭐 핵 부자라고 하는데 6,500발의 핵탄두 중에서 약 2,000여 발이 이 전술핵에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전술핵 무기, 저위력 핵탄두를 탑재해서 해상 그리고 공중 기반을 이런 자산을 통해서 핵무기, 전술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 규모는 한 50바이 50 정도의 면적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의 서부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들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런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겁박 이런 경고 자체가 국제사회가 어렵게 형성해서 만들어 놓은 NPT 체제 또 핵무기 금지 조약 P5는 여전히 이 조약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모든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적 안정 시스템을 훼손하는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와 미국이 그나마 어렵게 미중 전략 경쟁 상황에서도 어렵게 달성했던 뉴스타트의 연장이 됐던 이 협정조차도 이런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사문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또 실제 핵무기를 운용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러시아 동부군강구, 태평양 함대가 마찬가지로 전술핵 또 이런 기타 핵탄두를 탑재해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또한 동북아 지역에서의 긴장 상태를 높이고 북한에게는 별의 순간을 더 주는 그런 연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미 대리전으로 심화된 상태이죠. 한국을 포함해서 21개국이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빠져나간 만큼의 그 무기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또 스스로 군비를 늘려나가는 이런 악순환이 이미 유럽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독일과 일본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독일은 연내에 이미 GDP 대비 국방비 2%를 지출하겠다라고 의회가 이걸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관련해서 국내 여론이 이미 60%를 육박하는 상황이고 현재 방위비를 2%까지도 상향할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좀 군비 경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신기술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뭐 그것은 각국이 당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과 또 여러 가지 기술 수준에 따라서 달리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이런 18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겠고 실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적용된 신기술들을 보면 지향성 에너지, 또 사이버 침해, 무인 공격기, 드론과 같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극초음속 무기는 킨잘이라는 공중자산에 탑재해서 러시아가 수해에 걸쳐서 우크라이나 본토에 타격을 했고 아마도 여의치 않으면 극초음속 이 순항 미사일입니다. 그 치르곤을 아마도 해상 기반에 탑재를 해서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주 공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또 40, 50개의 뭐 사이버전에 뭐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의 능력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이 우주 공간에서 러시아에 대해서 이 우주 전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비군사적인 방법으로 서방이 갖고 있는 이런 위성에 대해서 공격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고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런 구조적인 요인 때문에 러시아가 개전 초기에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공중 우세 또 우주 우세를 달성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정보 작전을 수행하지 못한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좀 종합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미 세계적 수준에서는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갈등 구조가 심화되고 있고요. 군사 안보의 영역이 경제와 기술 안보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 신냉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의 영역으로 좀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전반적으로 세계화의 종언을 촉진시키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고요. 한미일과 북중러 연대는 뭐 더 얘기해봐야 저희들이 뭐 입이 아픈 수준인데, 어떤 형태로든 필요에 의해서 중러 간 전략적 합작의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카디지 진입이라든지 서해, 동해, 남해상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협력이 실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CSTO 그리고 상하이 협력기구와에 만약에 북한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된다면 유라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집단안보 체제가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가적 수준의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고 군사적 수준에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과 과제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형 삼축 체계를 더 이상 이제 말이 아닌 실질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보유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삼축 체계를 단순히 대북 억제 능력, 대응 능력에 포함해서 방호 능력까지 포함한 중증적인 능력을 갖춰 나가는 한국형 확장된 삼축 체계를 갖춰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전략사령부를 창설해서 북한의 사이버전, 하이브리드전, 정보작전 등 다양한 위협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제언을 드리고 싶고요. 연합 훈련이 복원이 되고 있고 여러 차원에서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휘소에서 그쳤던 이런 연합 훈련을 작전적 또 전술적 차원까지도 끌어내려서 다양한 수준에서 연합 방위 태세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전쟁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상들을 보면 신기술도 들어갔지만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 또 합동 전략의 중요성도 그만큼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말씀과, 또 전장 환경이 단순히 뭐 산에서 싸우는 모습, 평지에서 싸우는 모습을 벗어나서 세계화의 심화 때문에 이 도시적에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민간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민군 관계를 잘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한미 연합 방위 태세의 연합 합동 작전의 모습도 바로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군사적인 문제, 그리고 신기술 여러 가지 나온 그 상황들, 뭐 우주 공간 문제까지도 뭐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로 뭐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경제 안보가 이제 제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경제와 안보가 연계돼 있고 분리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특히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와 분리될 수 없는 상황에서 특히 기술 분야, 그리고 에너지 분야, 공급망, 이런 3개 분야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또 미중 간의 전략 경쟁 속에서 특히 이런 문제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진호 박사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가을부터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의 대란이 있을 텐데 이것이 상당히 앞으로 전쟁을 어떻게 변화시킬 건지 중요한 요건이 될 거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뭐 앞에서 1세션에서 얘기한 뭐 이 국제 질서의 변화, 재편, 그리고 지금 군사적인 문제 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거 못지않게 이 경제적인 문제, 특히 경제 안보 문제, 안보의 개념의 영역이 이제 다변화되고 상당히 이제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고, 여러 가지 또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뭐 식량 문제라든가 자원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파급이 되기 때문에 경제 문제가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요한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경제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주 교수께서 신정부의 경제 안보의 인식과 거기에 따른 외교 안보 정책 방향 여기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주최 측에서 그대로 주신 주제를 받아서 발제문을 준비했는데요. 신정부의 경제안보 인식과 외교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주제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의 초반부에는 주로 신정부의 경제안보 전략 내지는 정책이 어떤 방향성을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주로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보완해 나갈 지점들이 있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조치들이 좀 같이 수반되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부의 그 경제 안보와 관련된 인식과 기본 방향은 몇 가지 이제 그 자료들을 통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크게는 한 6가지 정도로 우리가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명확한 그 인식 가운데 하나는요. 그러니까 신흥안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신흥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시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팬데믹이라든지 또 기후변화의 문제라든지 또 자연재해 문제라든지 또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런 안보가 지금 그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그 위협이 증대되는 그런 그 과정에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고요. 그에 기반해서 지금 시대를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지금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또는 외교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중국 의존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는 대응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 외교를 강화하는 것으로 일단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기본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와 인도를 중심으로 지역 외교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방향성이 지금 제시되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표현 중에 이런 표현들도 좀 나와 있고요. 문건에는 뭐냐면 중국을 대체하는 동남아시아와 인도. 그래서 이게 중국과 동남아시아 또는 인도의 관계를 상호 보완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일단은 대체적인 관계로 좀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과도한 중국에 대한 의존의 문제를 동남아시아와 인도와의 협력 또 지역 차원의 협력 강화로 일단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구상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만은 핵심 첨단 기술의 경쟁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핵심 첨단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외 관계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하겠다.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런 대외 환경의 변화 또는 다른 국가들의 어떤 경제적 강압 또는 더 나가면 경제적 통치술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수동적인 측면이 없지 않았다라고 하는 인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걸 같고요. 물론 수동적인 대응이 필요한 측면이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능동적이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공세적인 대응의 수단으로서 첨단 기술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핵심 첨단 기술을 활용한 경제적 통치술을 이제 구체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이 또 하나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쿼드 차원의 협력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당장 추진되는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그 이전 단계 여러 가지 사전 조치 내지는 뭐 전제 조건 같은 것들의 충족이 필요한데
소다자 협력 또는 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방향성도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특정 국가들과의 뭐 양자 협력을 넘어서는 그리고 이슈 기능에 따른 여러 가지 유연한 형태의 협력을 추구하겠다. 그런 의미의 이제 협력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를 지금 지향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담겨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그 R7은 우리 한국이 이미 그 참여하고 있고요. CPTPP 등 포함한 이런 메가 FTA를 전략적으로 좀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그 지난 문재인 정부가 그 종료되기 전에 4월 달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CPTPP 가입 에 대한 공식적인 그 의사를 밝혔고 이제 가입할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어받는 측면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메가 FTA 시대에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성을 또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제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 국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 이런 공감대는 물론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만은 국내에서도 구체적으로는 이 신흥안보위원회의 설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그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 안보, 외교 내지는 전략의 기본적인 방향성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에서는 이 여섯 가지를 뭐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핵심 기술의 제조 능력을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것들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활용하느냐,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넥서스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단순히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조 기술이라든지 제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능동적이고 공세적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더 이상 경제적 강압의 뭐 희생자가 되는 그런 그 상황을 미연에 또는 사전에 방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동남아시아와 인도와의 협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국의 외교의 다변화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우선순위의 조정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신흥안보 위협에 대한 어떤 인식이 비교적 강한 편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대응의 전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른바 포괄적 대응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신흥안보는 특성상 개별 이슈에 대한 그 개별적인 대응의 한계가 뚜렷하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슈 간 연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경제 안보 전략의 기본 방향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그 포괄적 대응을 추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구상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연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결국 이런 기술 주권의 확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일정 부분은 이제 그 중상주의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좀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 이거는 근데 그러나 이것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의 강화, 또 뭐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의 어떤 그 기술 경쟁의 격화 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세계적 추세 가운데 하나다. 어떻게 해서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술 주권을 확보해야 되겠다. 또는 더 나가면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세계적 트렌드를 쫓아가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더 나가면은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한국 경제 안보 전략 또는 외교의 툴로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상이 같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요. 물론 기본적인 요소들 그리고 그 인식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좀 제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렇듯이 항상 그 어떤 경제 안보 전략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 또는 전략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계하느냐, 또 얼마나 구조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접근하느냐, 이런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메뉴들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들 사이의 조화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 구체적으로 지금적으로 한미 동맹 또는 한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경제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돼 있는데요. 그것과 소다자 협력 또는 다른 양자 협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조화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기반해서 개별 이슈에 있어서의 연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중국 경제안보 외교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 대한 구조적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국 경제안보 외교에 있어서의 어떤 제약 요인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동남아시아와 인도와의 지역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뭐 이런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되고 신중하게 추구할 것인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탈중국이라고 하는 오해 또는 그런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탈중국이라고 하는 오해를 사지 않는 가운데 동남아시아 및 인도와의 지역 외교, 지역 협력을 어떻게 강화해 나갈 것인가. 그 가운데 결과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이런 그 경제안보 전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기본적으로 발신해야 될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기술 주권이라고 하는 기술 주권을 확보를 하고 하는 세계적인 추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한국도 그 트렌드에 올라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동시에 개방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는 포용성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아주 구체적인 이슈에 있어서의 어떤 선택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흥안보 위협과 관련해서는 이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에 더해서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슈 연계는 물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슈 연계와 더불어서 필요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결국 이슈들 사이의 시퀀스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양자, 소다자, 지역, 다자 라고 하는 우리가 그 한국의 국가 이익을 투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들이 있는데요. 이 장들을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그 신정부가 경제안보 전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방향에 있어서의 어떤 보완의 어떤 고려 사항들을 좀 말씀드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들을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좀 드려 나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는 문제와 관련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하고 연계되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지금 경제 주권과 기술 주권을 추구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결국 이런 그 기술 또는 경제 주권을 확보했을 때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만 한국은 이런 어떤 보편적인 추세에 같이 가되 한국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기 때문에요. 그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국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든지 하는 그런 등등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이런 개방성을 같이 가져나가는 또 그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 나가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은 한국뿐만의 고민은 아니다. 또 한국만이 지향해야 되는 목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EU 같은 데서도 이렇게 개방적인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어떤 기본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들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경제 주권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기술 주권을 확보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과도하게 중상주의적인 성격 또는 과도하게 배타적 성격을 띠는 그런 정책으로 비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되 어디까지나 그것은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정책 서클 또는 전문가 집단 사이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런 같은 맥락 속에서 이런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또는 외교적인 수단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렛대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능동적인 한국의 경제 안보 전략을 위해서 필요한 측면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런 지렛대라고 하는 것은 활용하기 전에 오히려 협상 수단으로서 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지렛대라고 하는 것은 먼저 활용하고 나면 사실상 거기에 대한 대응 수단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상대 측이 하기 때문에 그 지렛대의 활용 효과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이런 한국이 대외적으로 협상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수단들 사이의 관계를 상충적으로 본다든지 긴장 관계에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둘 사이의 상승작용을 또는 그 상승 효과를 어떻게 기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렛대 활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배타적인 우리가 개방성이라고 하는 것과 주권의 확보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배타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조화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는 보편적 가치와 원칙을 지향한다, 따른다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할 테고요. 또는 사안의 특성, 이슈의 특성 또는 한국적 특수성, 이런 것들을 같이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 그에 기반한 한국의 어떤 경제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이 수립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경제안보 전략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물론 한국이 1차적으로 고려해야 될 협력의 상대인 미국,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경제안보 전략에 대한 고려, 검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은 크게 단기적인 차원과 중장기적인 차원으로 좀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주 단기적인 차원에서는 지금 늘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공급망의 복원력을 확보하는 문제, 안정성을 제고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미국 내에서 칩스 액트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리쇼어링이라든지 또는 동맹 쇼어링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 수단 등을 통해서 지금 빠르게 실행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리쇼어링이라든지 동맹 쇼어링이라고 하는 거의 초점은, 정책의 초점과 기대하는 정책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미국 내 수요를 1차적으로 충당함으로써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취약성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향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또는 우리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은 지금 미국 내 수요의 확보라든지 취약성의 완화를 넘어서는 어떤 중국 견제를 위한 국제 협력을 추구할 때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수준에서 어느 범위에서 대응해야 될까라고 하는 어려운 과제가 앞으로 제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리쇼링을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낸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 능력의 증대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하고 그에 따른 취약성을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접근 방식에 대한 어떤 비판적 검토에 기반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견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내놓은 대중국 검토 보고서에도 그런 요소들이 상당 부분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결국 이렇게 장벽을 치는 문제, 그래서 디커플링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굉장히 네트워크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인식에 깔려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뭐냐면, 중국에 대한 견제 범위는 줄여나가되, 그러니까 굉장히 타겟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분야에, 그 이슈에 있어서는 굉장히
견고하고 높은 장벽을 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변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대중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래티직 리커플링, 전략적 재동조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은 여전히 있으나 과거 같은 전방위적인 견제가 아니라 선택적인 그 우선순위에 입각한 선택적인 견제를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이제 한국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전략적 재동조화가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자, 미국이 높은 장벽을 두르는 분야에 있어서 한국에 대해서 협력을 요청해 올 때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있어야 되고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런 미국의 결국 민간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 가운데 상당 부분은 의미 있는 내용의 변화도 있지만 또 일부에는 레토릭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지금 정책 전환의 과정에 있는 것들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건들과 정책들과 또 이니셔티브들 가운데는 상당한 수준의 노이즈도 같이 깔려 있다. 같이 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이런 노이즈를 어떻게 걷어내고 정말 그 핵심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주는 시사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작년에 보면 반도체가 항상 미중 기술 경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면에 나오는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상 작년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도체가 중국 경제의 핵심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화웨이에 대해서도 100건이 넘는 113건에 달하는 임시 면허가 발급이 됐었고요. 이게 총액으로 따지면 600억 달러가 넘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화웨이가 제재에 들어갔을 때 상대적으로 SMIC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188건의 임시 면허가 발급됐고 또 그 총액을 더하면 한 420억 달러 규모의 수출 이런 식의 수출 허가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그 움직임들을 한국에서 잘 파악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수준의 반응을 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중장기적 차원의 목표가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대중국 목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걷어내면 결국 이거일 가능성이 있다. 뭐냐면 핵심 기술에 있어서의 중국과의 격차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또 필요하다면 어떻게 확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부분적으로 동맹국 또는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을 바이든 행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뭐 민주주의 협력을 내세우기도 하고 또 다른 형태의 협력, 최근에는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등등등등의 어떤 그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내세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수립해야 될 전략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런 미국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준과 범위에서 우리가 협력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요새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피보트 에이시아 2.0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피보트 에이시아 1.0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핵심적으로 우리가 요약해서 보자면 결국 중국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을 하였듯이 미국이 세계 규칙을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표현한 것이고요. 그것이 경제와 군사 양면에서 그러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세계 질서를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 사실상 피벗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그것이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한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하는 전략으로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 출범했는데 역시 다자화와 제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딜레마, 어려움에 직면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방식,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유연한 네트워크적 접근, 그래서 멤버십을 확대하고 이슈별로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역시 이러한 접근의 이면에는 뭐 불가피하게 구속력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얼마나 바인딩하냐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고민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첫 번째로는 자, 군사 협력과 경제 협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수단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 그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아시아에서 지금 타결되어 있는 두 가지 FTA, 그러니까 RCEP과 CPTPP의 모두 멤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아시아 지역에 경제적으로 인게이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경제 협력과 군사 협력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될 시급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더 나가면 미국이 경제적인 리더십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행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으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미국이 선택한 것은 이런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선언문에서 나오듯이 결국 유연한 네트워크적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이 풀어야 될 과제 가운데 하나는 영내 국가들 사이에 국가적 수준에 있어서 역량의 차이가 크다.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뤄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인도태평양 전략 그 경제 프레임워크를 선언할 때 가장 첫 번째 일본에 나왔던 이슈가 커넥티드 이코노미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의 초국적 이동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중국과 일부 영내 국가들이 이런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데이터 국지화를 추구하는 데 대한 강한 경계를 미국이 드러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자, 미국이 추구하는 그 협력의 방향성과 목표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그 창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한미 동맹을 그 뭐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그럼 결국 가치 동맹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그 디지털 경제와 관련해서도 결국 이 디지털 경제를 또는 디지털 경제 세계 질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관련된 이념적 기반을 지금 수립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공간 또는 사이버 공간을 어떻게 거번할 것인가의 문제. 근데 이게 미국이 추구하는 패러다임과 중국이 추구하는 패러다임이 너무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앞으로의 이 디지털 공간 또는 가상 공간에서의 이념적 기반을 둘러싼 경쟁의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한번 예의주시해야 될 이슈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역시 IPEF 선언문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레퍼런스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런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디지털 경제 질서를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제가 경계선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느 국가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주권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국가도 자립적인 경제적 주권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 그 경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선택적인 협력을 해야 되는 이런 경계선을 긋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 자체적인 생태계를 구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게 미국과 같은 바이든 행정부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아마 오늘 저 토론 시간에 일본에 대해서 자세한 소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같은 나라도 이런 경계선 긋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나라이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 테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네트워크적인 국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자국의 취약성을 어떻게 완화하고 경제적 강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가운데 하나는 지금
신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한미 동맹이라든지 또는 지역 전략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물론 일차적인 우리 정책 수단이 되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더해서 유사 입장국들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제도적 혁신, 국내적 차원의 물론 아까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신흥안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국내적 차원의 제도적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그 조정 능력의 강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포괄적으로 미국의 전략 추진 방향, 또 우리의 대응 방향, 우리가 또 나가야 될 방향 뭐 등등 해서 아주 전반적으로 뭐 하나의 그 세미나 발표라기보다 특강을 들은 그런 기분입니다. 아주 자세히 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럼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준 교수님 부탁합니다. 네, 국방대학교 박영준입니다. 오늘 경남대학교 국정문제연구소가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의 국가전략 주제로 아주 좋은 훌륭한 포럼을 개최하셨고 또 토론자로 참가하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이 세션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안보 개념 확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큰 주제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두진호 박사님께서 신기술, 군사적 신기술에 중점을 둬서 발표해 주셨고 이승주 교수께서 경제안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토론하려고 합니다. 안전보장 개념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거든요. 전통적 안보와 비전통적 안보, 또 군사안보와 비군사안보. 그래서 냉전 시대 때랄까 이제 두 국가 이상이 대립했을 때는 전통안보, 군사안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21세기 들어와서는 소위 비군사안보 내지는 비전통안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학계에서는 신흥안보 개념이 나오면서 비전통안보에 속하지만 기후변화랄까 내지는 과학기술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축적되면 오히려 전투안보보다 더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어떤 개념이 나오면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중심으로 신흥안보의 중요성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있는데 저는 과연 이제 그러한 우리나라에서 했던 최근의 안보 경향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타난 현상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좀 코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신흥안보랄 그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도 예컨대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기술들, 사이버 기술이랄까 또 AI 이런 기술들의 축적이 소위 군사 기술로 이어지게 되면 게임 체인저, 아주 전쟁의 양상을 결정지을 수 있는 무기들이 갈 것이다. 이런 어떤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군사 기술 안보가 가장 발달된 나라로서 미국이랄까 중국을 두고 러시아도 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과연 좀 그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런 굉장히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생각해요. 사실 2014년도에 아까 두준호 박사님 발표하셨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굴복했고 그때 러시아가 썼던 하이브리드 전쟁이랄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군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주목이 되었는데 이번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되면 여러 이제 앞에 발표자들 치겠습니다만은 러시아의 어떤 첨단 군사 기술들이 맥을 못 추고 있다. 지금 조준호 박사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초기 단계에서 러시아가 사이버전을 사실 수행했어요. 우크라이나 지휘 체계를 마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맥을 못 쳤어요. 우크라이나가 잘 대응한 것도 있지만 스타링크 위성들을 동원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지휘 통제 체제를 유지한 것도 있지만 맥을 못 쳤고요.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이 사실 굉장히 게임 체인저로 각광을 받았고요. 미국도 중국이 이제 그걸 개발하고 있고 러시아가 선구를 나서서 이번에 킨절 미사일 같은 것들이 사실 발사가 됐어요. 발사가 돼서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기존에 설치했던 S-300 미사일 방어 체제가 좀 무력화된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전쟁 양상을 크게 바꾸지 못했고요. 또 러시아가 드론 올란10이라고 하는 드론을 활용해서 전쟁에 있었지만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초기 개전 상황이랄지 지금까지도 그렇게 이제 전황을 러시아가 유리하게 만드는데 별로 기여하지를 못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우리 학계에서 얘기됐던 소위 미래전쟁 담론 혹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과를 군사기술로 바꿨을 때 전장 양상이 바뀌어지고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무기가 만들어진다고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례를 제공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뭐 새로운 기술들은 등장하고 있고 그것이 뭐 전장에서 사용되고 있지만은 아까 두준일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히려 뭐 재래적인 무기들, 뭐 육해 공군이랄지 아니면 이제 그 무기들을 결합하는 뭐 전쟁, 군사 전략, 혹은 그 무기들을 활용하고 군 병력을 잘 활용하게 하게 하는 뭐 국가 지도자나 전쟁 지휘자였던 뭐 그 리더십, 아니면 국민들의 저항 의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21세기 들어와서도 상당히 전쟁의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우리가 재평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일단 첫 번째 두준일 박사님 그 발표 들으면서 생각했고요.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좀 궁금해요. 그 절대적인 무기에 봤을 때는 러시아가 단연 우위죠. 핵 보유국이고 유엔 안보리 상위석이고 우크라이나는 병력 수도 적고 신기술도 별로 없습니다.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는 원거리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잘 어떻게 보면 뭐 선전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뭐 그 무기 체계의 어떤 뭐 비교 내지는 뭐 전략의 비교 아니면 국가 지도자나 국민의 어떤 뭐 의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혹시 거기에 관련돼서 아까 두준일 박사님 상당히 얼핏 언급하셨는데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견해가 있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승주 교수님 설명하신 이제 신정부의 경제안보 관련된 인식과 뭐 정책 방향인데 여기에 관련돼서 조금 이제 뭐 그 저도 좀 코멘트하면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위 경제 안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몇 가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굉장히 중요한 보도를 했는데 그 러시아가 사용하는 무기들을 그 미국의 과학자들이 들어가서 분해해가지고 보니까 미국이랄까 서방 국가들이 만든 컴퓨터 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활용되고 있는데 이미 개전 직전에 뭐 미국 상무성 주도로 해서 대러 경제 제재하면서 반도체나 뭐 컴퓨터 칩 같은 중요한 전략 물자들의 어떤 대러 수출 제재를 사실 표방했고요. 이게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가 개전 초기에는 뭐 기존에 축적된 무기들 썼지만 이게 약간 장기화되면 러시아 어떤 무기의 또 수급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것이고 지금 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 수단, 경제적 제재라고 하는 어떤 경제안보적인 차원의 어떤 정책이 그 국가 간의 어떤 전쟁, 특히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상미석인 러시아의 어떤 군사 능력을 현격하게 제압하는데 상당히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떤 증거로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볼 때 미국은 이 경험을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더 확대해서 쓸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거든요. 이미 미국은 이제 뭐 중국에 대한 전략 물자 수출이랄까 뭐 그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고 또 뭐 디커플링 통해 가지고 이제 아까 이승주 교수님 말씀하신 리쇼링 뭐 중국에 가 있는 기업들을 이제 돌리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마 미국이 새로운 뭐 중국이랄까 러시아에 대해서 이런 어떤 뭐 경제 안보의 툴을 굉장히 본격적으로 쓸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참 문제인데 미중 간의 어떤 디커플링 뭐 이런 쪽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되는데 그와 관련돼서 아까 이제 이승주 교수께서는 그 전략적 자율성을 우리가 좀 추구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뭐 미중 간의 어떤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뭐 경제 주권이랄까 또 경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좀 이야기로는 사실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이 그 나토 탈퇴 움직임을 보이고 나토 국가들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방위비 2% 증액을 요구하니까 이런 국가들이 미국 못 믿겠다. 우리 나름대로 또 안보 전략을 추구하자 그래가지고 사실 취했던 거거든요. 전략적 자율성. 제가 이 기전 가지고서 뭐 일본의 안보 정책을 뭐 분석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은 사실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비해서 오히려 미국과 했던 결합, 안보적인 연대를 더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들이 지금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과 했던 동맹을 더 강화하는 전략적 명료성, 스트래티지 클러러티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경제 안보에 국한되기, 저도 뭐 우리가 최대한 경제 주권이랄까 또 경제 이익을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추구가 된다 생각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서방 국가들 또 일본과 어떤 연대 강화가 나타나고 있는 속에서 우리가 과연 경제적 자율성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런 의문을 좀 갖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승주 교수님의 어떤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안보적인 문제 또 경제 안보에 대한 문제 아주 다들 그 특히 그 이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선전하는 이유가 뭐냐 다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그 컴퓨터 칩 문제 아주 그 예리하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략적 자율성 문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거를 준비를 좀 해주시고요. 두 분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경제 안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이렇게 떠올라서 그거 하기 전에 김홍 박사님 먼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조진구 박사로 넘어가는 걸로 알았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귀한 세미나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오늘 많은 공부를 저는 개인적으로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상황과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신안보 문제를 주로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넓은 의미에서 경제 안보까지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 개념, 안보에 이제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발표하신 두 분 선생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는 걸로 제 토론을 할까 합니다. 우선 이 신안보 문제는 뭐 잘 아시다시피 한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이 국경을 초월해서 발생하는 초국경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 국가 간의 협력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이 어느 한 국가만이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평소에는 우리가 별로 느끼지 않는 그러한 문제였다가 갑자기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 이게 큰 위협으로 대두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어떤 비상사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시스템을 갖춰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특성을 또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제든 우리가 이제 이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경제 안보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신안보와 연계성 이런 게 나오는데 이 이슈 상호 간의 어떤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위협이 증폭되고 또 빠르게 확산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안보 문제에 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영역이다 하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요. 자료에 이제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우선 우크라이나 전쟁 그 앞서 있었던 우리 코로나19 사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신안보의 어떤 개념, 중요성, 또 대응의 필요성,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는 두 가지 아주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코로나 사태는 신안보의 개념을 우리에게 한 번 더 부각을 시켜줬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그런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또 한계를 보여준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준 사건이었다고 보고 이 우크라이나 오늘 우리가 주제가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경제 안보의 중요성을 그대로 여실히 좀 드러낸 그런 사건이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전통 안보와 어떤 신안보의 긴밀한 연계성 이런 것들을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구체적 내용들은 쭉 그 자료에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경제 안보 같은 경우는 이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하고 밀접하게 연계가 됨으로써 사실 각 국가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 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또 앞으로 중요한 국정의 하나 과제가 되었는데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이 계셨지만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를 위축시키는 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이런 문제도 좀 그 대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전통 안보와 신안보 간의 그 연계성을 보여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이 상당히 신안보 위기를 같이 유발하는 그러한 특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식량 문제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이제 기후 변화 대응. 우리가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신안보 이슈 중에 하나가 앞으로 지금도 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될 텐데
이 에너지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유럽 국가들이 그동안 이제 탄소량을 좀 줄이는 이런 에너지 정책을 취했는데 에너지 난을 겪으면서 오히려 그것들이 과거로 좀 회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전통 안보적인 문제가 신안보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그 방향성을 좀 이렇게 장애 요인이 되는 이런 영향을 준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난민 문제죠. 이것도 이제 유럽에 앞으로 뭐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이게 잘 각 국외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장기화되면은 사회 갈등이나 국가 간의 갈등으로 비화될 소지도 있다. 테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는 시사점을 한 두 가지로 보면 전통 안보가 신안보 이슈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은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와 같고요. 거꾸로 이제 우리 신안보 이슈들이 또 전통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어쨌든 그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식량이나 에너지 어떤 이런 그 파워를 가지고 이걸 무기화를 함으로써 이러한 신안보의 어떤 요인들이 대러 경제 제재의 어떤 한계를 촉발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것들이 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현상도 좀 보이고 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안보 협력을 국제 협력을 좀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부의 승수 효과, 즉 마이너스 승수 효과를 나타내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이 플러스 승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을 해 나가는데 어떤 시스템과 어떤 제도가 필요한지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안보 정책 관련해서 제 나름대로 고려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고 두 분 선생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포괄적이고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새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신흥안보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제 추진할 걸로 예상이 되는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흥안보위원회가 조금 더 어떤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신안보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책과 자원의 배분의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물론 지금은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신안보에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 특수성 때문에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책과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부나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자원 투입이 있어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징후 탐지의 중요성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요인 대부분 이슈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징후를 탐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개별 이슈들 간에는 어떤 위기 지수가 뭐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전반적인 국가의 신흥안보 지수 개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 신흥안보가. 그래서 전통안보적인 차원에서 지금 막혀 있는 남북 관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신안보 차원의 협력을 통해서 좀 풀어나가는 이런 또 지혜도 앞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이승주 교수님 그 경제안보에 대해서 참 아주 뭐 일목요연하게 아주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조금 이 전략적 모호성, 이 경제안보 전략의 기본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명료성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전략적 유연성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주 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 특히 이제 미중 갈등에서 우리가 어떠한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찾아야 나가야 되는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경제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그래서 원칙 없이 그 동안에 어떤 정책을 폈다는 것은 사실 저는 뭐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도 국익이라는 원칙이나 아니면 실용주의라는 원칙, 이런 원칙도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전략적 모호성과 이승주 교수님 말씀하신 그 전략적 유연성의 구체적인 좀 차이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걸 제가 조금 좀 이해를 좀 구하는 입장에서 한번 좀 추가 설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진호 박사님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합적 관점에서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이 국가적 수준 또 군사적 수준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여건을 조성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대북 억제력 발전이나 확장 억제력의 실행력을 제고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한반도 평화 번영의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신안보적인 차원에서 남북 간의 협력 이런 것들도 다른 한편으로 또 병행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 김호웅 박사님께서는 신안보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또 설명을 해주시고 전략적 모호성과 유연성의 어떤 차이점 그리고 남북 협력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한 소견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조진구 박사님께서는 이 오늘 경제안보 또 신안보 뭐 여러 가지 신흥안보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이미 경제안보 정책으로 경제안보 추진 법안과 반도체 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뭐 법안도 만들고 기구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막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일본 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는 걸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조진구 박사님 발표해 주시죠. 예, 경남대 국동연구소 조진구라고 합니다. 사실 소장님 말씀대로 일본은 뭐 경제안보 추진 법안이라는 게 5월달에 성립이 됐고 또 사실 어제 그 가계에서 결정된 경제 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 방침 2022라는 게 있는데 이 안에서 경제안보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경제안보뿐만 아닙니다만 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름대로 일본이 지난 몇 년 동안에 이 경제안보와 관련해서 법 제도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해왔는가를 나름대로 정리를 했고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했고 앞으로 사실은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 법안을 하려면은 시행에 옮기는 거는 내년도 이후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텐데 뭐 이미 뭐 국회에서 논의가 돼서 법안이 만들어졌지만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소위 정령이나 뭐 성령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국회에서의 심의나 논의가 필요 없고 행정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더욱 뭐 잘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의 이런 그 움직임이 사실은 참고가 많이 됩니다. 지금 아까 이승주 교수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 구체적인 내용이 뭐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 뭐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인수위가 2달 정도 활동을 하고 난다고 해도 한 3개월여밖에 없었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승주 교수님 아까 그 처음에 그 신정부의 경제안보 전략을 몇 가지로 카테고리화시켜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새로운 건가 하는 생각이 제가 보기엔 하나도 새로운 게 없는 것 같고 또 중국과의 어떤 뭐 디커플링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거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대체한다. 뭐 이거는 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일본에 좀 뒤처져 있는 것도 있고 동남아 정책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뭐 일본 아베 쪽에서 먼저 나온 것들이고 그게 미국이 정책으로 채택이 되고 했던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그 사이에 무엇을 배웠는가? 혹은 그 일본이 해오려고 하는 의도가 뭐였고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정작 우리가 알았어야 할 것, 좀 놓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좀 성찰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2019년 7월 달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일방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저항을 했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죽창가를 얘기했고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그런 게 있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정쟁에 그치지 않았나.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어서 트럼프하고 뭐가 바뀌었나. 결국 이게 미중 무역 전쟁 갈등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하는 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경제 안보라는 것도 더욱 중요하게 됐던 거고 경제 안보가 아까 뭐 박영준 교수 말씀하셨지만은
안보 개념상으로 본다면 이게 뭐 새로운 것도 하나도 아닌데, 예,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와 뭐가 달라졌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 정부 5년 동안에 지금부터 일본은 법안 만들기까지 몇 년 동안 걸렸는데 법안을 어떻게 언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걸려서 만들 것이고, 또 이 법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국회와의 그 협력이 좀 필요한데, 아까 임현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외교 원칙 가운데 하나가 이제 초당파적인 협력 외교를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그런 의식이 있는 건가? 혹은 여야 사이에 정부와 정당 사이에 어떤 그런 협의가 있는 건가 생각하면은, 좀 시간이 우리한테는 별로 주어진 게 없다. 정말 우리한테도 24시간인 거는 분명한데 24시간이 아니라서 밤을 밝혀도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5월 30일 날 외교부에서 경제안보센터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조직이나 뭔가를 봐도 이거는 정책을 연구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여야의 정당에 있는 싱크탱크가 그런 역할을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청와대에도 경제안보 보좌관이 만들어졌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달에 한미 정상회의, 미일 정상회의에서 여러 가지 경제안보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청와대하고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하고 백악관 사이에 경제안보 보좌관과의 대화 채널이 만들어진다고 했지만, 이미 미일 안보 정상회담에서는 경제편 2+2를 한다고 7월달에 개최한다고 돼 있었거든요. 이미 그런 논의가 많이 되었었는데, 우리가 그때 그런 것들을 정말 진작 모니터링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 하는 게 너무 좀 뼈저리게 느껴져서 먼저 좀 서론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제목은 처음에 기시다 총리의 경제안보 중시 정책이라고 썼지만, 기시다 총리가 경제안보 지금 중점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기시다 총리의 어떤 독자적인 건 아니고, 이미 아베 스가 정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경제안보 중시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과정에서 자민당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20년 6월달에 자민당 정무조사회, 우리로 말하면 당의 정책위 정도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정무조사회 회장 직속에 신국제질서 창조 전략본부라는 걸 만들고, 회장이 지금 기시다 총리가 당시 정무조사회 회장이었기 때문에 맡았고, 이 전략본부에서 다양한 정책 지원서를 냈는데, 그것이 지금 경제안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더불어서 2020년 4월달에 국가안보안전보장국이죠, 국가안보국에 경제반이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 2019년 7월달에 대한 경제 수출 규제를 했을 때에도 외무성 내에도 조직이 좀 변화가 있었다 하는 것과, 또 경제산업성에서 TSMC를 일본에 유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내부적으로 잠재적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 했다면은 그게 과연 이게 한국에 대한 일방적으로 그 반도체 부품에 대한 규제라는 게 좀 포괄적으로 의미에서 본다면은 한국을 우리 당시 대통령님 말씀하셨던 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경제 핵심이라고는 반도체 산업을 억누르려고 하는 또 조금 좋은 그 표현을 한다면은 아주 경쟁적으로 인식한 거. 이미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이 이제 쇠락하는 과정에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해 자민당이 이제 총선 공약에서 내세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산업을 부활시키겠다, 재생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과도 사실 뿌리가 좀 맞닿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자민당의 정책 제언은 나중에 보시면은 자료를 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2020년 12월 16일 날 있었던 제언, 경제안보 전략을 해라 하는 거는, 경제안보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은 경제안보를 국가안보 전략 속에서 위치를 시키는데 일본에는 그런 인식이 적다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안보가 뭐냐 정의도 들어가 있고, 경제안보라는 것은
독립과 생존 번영을 경제 면에서 확보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전략적 자율성에 관한 얘기는 아까 이승주 교수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전략적 자율성과 전략적 불가결성이라는 게 경제 안보의 기본 이념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을 하고 있고 2022년 올해죠. 그러니까 통상 국회에서 경제안보 일괄 추진법 당시에는 이제 뭐 가칭이죠. 이거를 제정하는 걸 목표로 삼겠다는 걸 제시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달에 법안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계획된 대로 조금 이루어졌다. 다만 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걸 만들라고 했는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고 올 연말에 이제 국가안보 전략이라는 게 개정되는 속에서 그 안에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게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그와 별도로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게 문서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인지는 조금 더 두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안보 추진 그 법안의 그 경과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하면서 법안이 총 뭐 92조, 본문은 92조하고 부치까지 하면은 꽤 긴 이제 법안이고 그 내용은 2장부터 5장까지 4개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장이 특정 주요 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관한 거를 있고 3장은 특정 사회 기반 영무라는 건 서비스죠. 근데 안정적인 제공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4장은 특정 중요 기술의 개발 지원, 5장은 특허 출원의 비공개에 관한 것이 이제 규정 되어 있다라고 조문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걸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게 경제안보 담당상이라는 게 기시다 내각에서 만들어지고 그 경제안보 담당상이 자문기구로 경제안보 법제에 관한 유식자라는 건 일본식으로 표현이고 이제 우리나라만 전문가 이제 회의인데 여기에서 올해 2월달에 제언서가 나왔고 실제로 이 법안을 만들고 또 법안이 앞으로 시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 제언서에서 포함된 내용들이 많이 이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안보 분야의 4개가 이제 골자라고 볼 수 있는데 공급망을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기간 인프라의 안전성과 뭐 신뢰성 확보. 근데 14개라는 거는 우리가 언론에서 일본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법안 자체는 14개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결국 이거는 전문가 그 회의에서 제언한 내용들에 보면은 이러이러한 분야가 이제 중요한 기간 인프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어떤 사업이 어떤 기업이 기간 인프라로 이제 지정이 될 것이냐 하는 게 앞으로 이제 관건이라는 거고 첨단 중요 기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법안에는 내용이 없고 이것도 유식자 회의에서는 첨단 중요 기술이라는 게 우주, 해양, 양자, AI, 바이오 이런 것들을 예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첨단 중요 기술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특허의 비공개 이런 것들도 그 안에 뭐 자세히 나와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우리가 수출 규제를 일방적으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건 그 뭐 일본이 그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소부장을 그 강화한다고 해서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여러 가지 뭐 국내 생산을 통해서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했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가 뭐 잘 몰라서 이게 그만큼의 비용을 들여서 그 정도의 어떤 효과를 얻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일본이 이 경제안보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산업을 재생을 모색하고 있다. 이게 뭐 일본 정부가 의도한 대로 성공을 할지 안 할지는 어떨지는 또 뭐 두고 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우리를 좀 많이 의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일본은 미국과의 반도체 협력 기본 원칙이라는 걸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만 아까 뭐 TSMC를 말씀드렸습니다만 TSMC를 공장을 구안부도에 유치하고 그거를 일본 정부에서 상당히 뭐 기금이나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겠다는 거 또 이야기했고 또 이 경제 산업성에서의 그 만든 그 반도체 전략이라는 문건을 보니까 거기에는 그런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미국, 뭐 대만, 그다음에 유럽 국가들과는 협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국이란 말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한일 관계가 뭐 악화돼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또 제가 그 신문 그 아사히 신문 그 2022년 5월 16일자 아사히 신문 3면에 나와 있는 기사를 잠깐 그거 했지만은 반도체 산업 부활 노리는 정부 그 뒤에 있는 게 삼성 대항해 신공장 유치 전 정부 개입의 우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산업 재생이라는 게 결국 삼성을 의식하고 있는 거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과연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일본 속에서의 한국이 어떻게 지금 자리매김되고 있는가 혹은 우리가 대일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경제 안보를 포함해서 뭐 대일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의 접근이 좀 필요한가 혹은 그게 국익을 위한 것인가 하는 거를 조금 더 진지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뭐 지방 선거도 끝났고 뭐 이제 1년여 2년도 안 남았습니다. 국회 선거까지 또 그냥 이렇게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린다면 전혀 완전히 허망한 그런 꼴이 돼버릴 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좀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어떤 거를 해왔는지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파급 효과 또 이 문제점 또 앞으로 도래될 그 상황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짚어졌습니다만은 이 경제 안보 문제도 중요한 대목으로 뭐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특히 그 일본이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 해오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걸 좀 소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참고로 조진구 박사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두진호 그 국방연구원 박사님 또 이승주 교수님 질문이 각각 2개씩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진호 박사님부터 답변을 해주시죠. 네, 박영준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은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는가, 돌려 말하면 러시아는 왜 이렇게 못 싸우고 있는가, 고전하는가, 뭐 이것인데요. 여러 가지 원인을 다양한 분석 툴로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군에서는 합동 기능이라는 6대 합동 6대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지휘 통제, 정보, 화력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설명하기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지휘 통제 측면에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일단 러시아의 이런 전쟁 계획이 비현실적이었다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굉장히 전통적으로 디테일하고 양적 방법에 의해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아마 작전 계획을 작성을 했었을 텐데 문제는 미군과 달리 이런 전역 작전 경험이 없었다는 겁니다. 시리아 내전 참여했었고 조지아죠. 3일 만에 끝났고 그 전에 체체는 내전, 산악 지역에서 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평지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작전에 대한 경험이 일천했던 것이 잘못된 정보 판단부터 작전 계획 수립까지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작전이 이제 특별 군사작전, 특수 군사작전의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면전이라면 뭐 계엄령을 선포해서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는 전선에 나가 있는 이 병력들이 전쟁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전쟁 현장에서의 기강이 실제 전면전에 비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전에 작년 3월부터 이미 전선에 투입되었던 장병들의 피로도가 이미 누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전투력이 발휘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장교 부사관의 역할입니다. 러시아는 뭐 징병제와 뭐 계약제 하이브리드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징병제를 하면 이제 병사들이 1년 정도 복무를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복무하는 그런 기간을 보완하기 위해서 부사관들을 대상으로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직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자원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인구 절벽에 걸려 있고 군 복무 기피를 회피하고 있고 일종의 하나의 생계 수단으로서 이제 군 복무를 바라보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소명 의식이 없는 것이죠. 거기에 징집병으로 들어왔다가 부사관으로 갈아타는 상당수의 이 간부들이 전투 경험이 없고 교육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
그러다 보니까 장교들이 전면에 나서서 이걸 지휘 통제해야 되는 문제, 부사관의 숙달 정도의 문제, 장교와 부사관 간의 역할 분담이 미미했던 것이 현장에서 아무리 뭐 좋은 무기를 갖고 가도 이렇게 됐다라는 좀 지적하고 싶고, 세대 교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WHO일 겁니다. 세계 보건기구에 따르면 러시아의 남자 평균 기대 수명이 68세고 여성은 78세인데, 쇼이구 국방장관이 1955년생 66세이고 우리 합참의장에 해당되는 총참모장이 66세이고 지금 이 전선사령관을 하고 있는 알렉산드르 드보르니코프 이 대장이 62세입니다. 물론 그 나이로 모든 것을 재단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충분히 고문을 역할을 함으로써 대통령의 전쟁 주도를 보좌해야 될 역할에 사실 있어야 될 분들인데, 세대 교체에도 실패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4차 혁명이라든지 뭐 AI로 돌아가고 있는 첨단 기술과 실제 지휘부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게 경직되어 있는 러시아, 의사결정이 굉장히 하이어라키가 강력한 러시아가 급변하고 있는 전선 상황들을 적시적으로 보고하고 결심하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선 첨단의 막 장성급 지휘관들이 나서가 현장 지도하다가 이렇게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요인들도 이런 요인들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좀 보고요. 김호홍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좋습니다. 삼축 체계도 중요하고 확장 억제를 그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이 또한 경제 안보가 새로운 것이 아닌 것처럼 한국형 삼축 체계도 새로운 것이 아니고 확장 억제도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좀 더 드러내놓고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의 차이라고 보고요. 북한 위협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걸 그대로 한 축은 가지고 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대화를 통해서 어쨌든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는 우리들의 노력은 지속이 되어야 되고, 현재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노력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센터장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승주 교수님 나오셨네요. 네, 답변해 네. 주시죠. 예, 뭐 시간 관계상 아주 간단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박영준 교수님 미국의 러시아 수출 통제라고 하는 거가 앞으로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하는 거. 뭐 박 교수님께서 뭐 더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에 미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러시아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했고요. 그에 따라서 러시아가 무기 체계의 메인턴스를 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가중될 거다라고 하는 전망은 이미 여러 곳에서 나와 있고요. 근데 다만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런 러시아 무기 체계 관련된 여러 가지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도 역시 국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미 그래서 뭐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대만, 일본,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 요청을 이미 한 게 있고요. 그리고 TSMC는 여기에 대해서 협력의 의사를 이미 밝혔고요.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한국도 향후 지금 뭐 첫 번째 세션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었습니다만은 특히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지금 러시아 제재에 대해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범위에서 어떤 수준에서 협력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무기 관련 수출 제한 이슈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제 국제 협력이 필수인데 이게 얼마나 장기간 일관성 있게 실행될 것인가라고 하는 게 남아 있는 과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근데 미중 관계와 미 러시아 관계 차이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요 문제 좁혀서 말씀드리면 미중 관계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들이 대중국 제재에 참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인데,
러시아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차별성으로 인해서 상대적인 부담이 좀 적은 편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수출 통제를 지속하는 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협력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몇몇 나라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그 러시아에 대해서 무기 체계를 업그레이드 하는데 또는 메인터넌스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도 이제 두고 봐야 될 요소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계속해서 충족된다는 하에서는 러시아의 전쟁 수용 능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될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관측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제 김홍 박사님과 또 박영준 교수님께서 같이 공통적으로 지적해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전략적 자율성 또는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 모호성 이런 개념들 사이에 차별성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그냥 뭉뚱그려서 제가 답변을 드리자면 전략적 모호성과 전략적 유효성의 가장 큰 차이를 얘기하자면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전략적 목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추구하는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아까 발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신정부가 인식하고 있는 세계 질서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초불확실성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초불확실성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익의 극대화를 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는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가 되기보다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전략적 모호성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만은 사실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게 안미경 중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경제적 이익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익의 극대화하고는 다르다. 그런 면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추구하는 또는 내재된 목표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드릴 수 있을 테고요. 또 하나 전략적 유연성에 깔려져 있는 그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는 뭘 꼽을 수 있냐면 어떤 하나의 수단이나 하나의 전략에 의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수단과 정책의 결합, 그것이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게 초불확실성 시대에 대한 대응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법들을, 수단들을 어떻게 결합해낼 것인가. 때로는 우리가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서로 상충되는 상충되는 정책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같이 결합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게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적인 추구해야 될 수단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쉬지 않고 2시부터 지금 5시 20분까지 3시간 20분 동안 4분이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 6분이 토론을 하셔서 10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국제 질서, 관계의 어떤 변화, 재편 문제를 비롯해서 군사 문제 그리고 경제 안보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냐, 도대체 원인이 뭐냐, 발생의 원인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또 앞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변화, 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점들 이런 것까지도 많이 논의가 짧은 시간이지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100일이 넘고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는데 과연 이 상태로 계속 갈 것인지, 이 전쟁이 안고 있는 문제가 또 새로운 측면에서 야기가 돼서 새로운 여러 가지 문제로 대두가 돼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뭐고 대비해야 될 게 뭔지, 지금 여러 나라들이 군비 경쟁이 촉발되고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세계 경제가 또 좀 어려운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이 경제 안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돼서 각 나라들이 상당히 경쟁적으로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사하는 바는 여러 가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또 미리미리 대비를 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다. 오늘 3시간 반 동안
토론한 과정에서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뭐 장기적으로 이런 상태로 계속 갈지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금년 하반기쯤 10월이나 11월쯤 이 우크라이나 전쟁 가지고 새로운 변화가 있고 새로운 또 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다면은 한 번 더 이런 세미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이 2월입니다만은 오늘 여러 가지로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한 5, 6개월 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혼돈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했고 위기의 시대라고도 얘기를 했고 과연 이게 3차 전쟁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만은 과연 이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추진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 극동문제연구소에서는 필요하다면 한 번 더 이런 모임을 가질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웨비나 줌으로 해서 들어와서 이 시청 또는 경청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오늘 좋은 발표들을 많이 해주셔서 주제 발표문과 또 좋은 토론문들을 내주신 토론문은 저희 극동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오셔서 좀 더 자세한 것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바로 오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분들 4분 그리고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 6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또 이 문제를 또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또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또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